15살 때 나는 자신이 잘못된 집에서 자란 진짜 상속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절 부모님은 몰래 학교에 몇 번 오셔서 나를 지켜보셨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가짜 상속녀를 너무 아끼셔서 그 아이가 아플까봐 나를 집에 데려가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 사실을 그 아이에게도 숨겼다. 내가 그들 없이도 괜찮아 보이자 그들은 나를 잊은 듯했다. 내 진짜 딸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다. 25살이 되어 나는 드디어 그들로부터 나를 받아들여달라는 말을 들었다. 부모님이 나를 만나서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때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혈육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 나는 25살이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후였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나는 큰 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떠나 박사 과정을 이어가며 연구를 계속할 수도 있었다. 내 학문적 능력과 예리한 감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를 반길 곳이 없을 리 없었다. 결국 내 미래는 넓고 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미 성장하여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셈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 비친 눈물 자국을 보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정말로 크고 웅장했다. 낯선 저택과 부모님의 과도한 감정 표현에 나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곳에서 나는 25년 동안 내 삶을 대신 살아온 내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마주했다. 주가기는 주교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병약하고 피부가 유난히 창백해 보였으며 너무 여약해 보였다. 마치 한 번의 충격에도 부서질 듯한 그녀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보호해주고 싶게 만들었다. 여능, 이 아이가 너의 남동생 주교야? 그리고 이건 각이야?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주교의 경계 어린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내 존재를 반기지 않았다. 그가 혈육인 나보다도 각이와의 관계가 훨씬 깊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 누구든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주교의 어머니는 내가 차가워 보이자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각이를 탓하지 마. 몇 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모든 일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나는 각이라는 존재를 아주 일찍부터 알았다. 10년 전 상례는 나에게 내가 그녀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불확실한 의혹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상례와 유관장 두 사람은 시골 출신으로 작은 체구에 자주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팔과 다리가 길고 오랫동안 그들보다 훨씬 더 컸다. 게다가 나는 거의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우리는 외모도 말투도 너무 달라서 서로 전혀 닮은 점이 없었다. 내가 차분하고 다소 냉정한 태도를 보이자 상례는 나에게 몇 대 때리며 욕을 퍼부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그녀의 욕설을 들으며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친딸과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간호사가 실수로 아이를 바꿔서 전달한 것이다. 그녀의 친딸은 주가기의 집으로 갔다. 그녀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혈액형이 맞지 않아 검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그때부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주가기 부모님은 나를 찾아왔다. 그때 우리는 주가기가 나를 데려와서 가족과 재회할 거라고 믿었다. 어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상례조차도 나에게 욕을 하면서도 잘못된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나는 상례와 함께 그날을 기다렸다. 긴 여름방학 동안 나는 자주 마을 끝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놀리며 말했다. 어이, 여기서 부모님이 부유하다고 기다리고 있나? 이런 개구리 눈에 소리 없이 자란 애를.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나는 점차 깨달았다. 아마 길이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한 것일 거라고. 미안해.
내가 정말로 언니의 자리를 빼앗을 생각은 아니었어. 연응, 언니가 나를 때려줘. 나를 때려서 화를 풀어줘. 주가기가 갑자기 내 앞으로 나아가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주교는 그녀를 재빨리 자신 뒤로 밀어주며 보호했다. 언니, 잘못된 게 아니야? 언니는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 없어. 주교는 눈물을 흘리며 결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옆에서 주모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닦으며 안타까워했다. 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그들은 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용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내가 모든 일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볍게 웃거나 손을 휘휘 저으면서 넘길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일, 이 고통, 이 상처는 절대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따뜻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가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 괜찮으면 상례 엄마 좀 찾아가 보는 게 어때요? 그녀가 정말 그리워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주가 오는 즉시 분노를 터뜨리며 나에게 달려왔다. 그는 주가기를 보호하듯 내 앞에 서서 도전적이고 분노 어린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물었다. 주원응, 무슨 뜻이야? 상례가 얼마나 구닥다리 여자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어? 우리 누나를 그런 데로 돌려보내려고? 주가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도 결국 상례가 남성 중심적인 악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다. 나는 4층에 있는 방에 배정되었다. 방은 넓지 않지만 세심하게 꾸며진 디테일들이 보였다. 분홍색 공주 침대가 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옷장도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커튼도 눈에 띄는 분홍색이었다. 그것은 내가 15살 때 쓴 에세이에 나온 내가 꿈꾸던 집이라는 문구와 똑같았다. 그때 내가 그 분홍색 공주방에 대해 어떤 기분으로 썼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작은 꿈은 이미 오랜 세월의 기다림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주모는 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며 조금은 애타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놀라고 기뻐하거나 적어도 그녀가 만든 것들에 감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그런 감정을 연기하는 것도 힘들었다. 나는 다가가서 커튼을 내리고 침대 시트도 정리해서 옷장에 넣었다. 윗엄마, 내가 분홍색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난 이미 오랫동안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 대답은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주모는 내가 25살이 된 여자가 여전히 분홍색을 좋아할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을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처럼 지나치게 분홍색이 넘치는 방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잃어버린 딸을 보상하는 엄마라는 역할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며 그게 그녀가 스스로 만든 역할이었다. 그 방식으로만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부채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가오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다. 내 행동이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던 것 같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잡고 분노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주원응, 엄마가 이 모든 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고 있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나가 잘못된 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그게 제 잘못이라고요?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주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주가오는 매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사랑을 갈망하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자 그들은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꼈다. 나는 침대 시트를 다시 챙기고는 손님을 쫓아냈다. 그날 밤 나는 주 가족의 집에 들어갔다. 내가 10년 동안 꿈꿔왔던 곳. 그런데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방을 나가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얼마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가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우유 한 잔을 들고 나에게 애교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그리고 바로 켜져 있던 컴퓨터를 껐다. 주가기는 우유를 테이블에 놓고는 내 방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원응, 내가 내게 고른 장식들 마음에 들어? 그녀의 말투에서 집의 주인이라는 역할을 자랑하는 기분이 드러나서 조금 불쾌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자 주가기는 갑자기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처럼 창백하고 연약하지 않았고 대신 도발적이고 승리에 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약한 기운은 사라지고 대담하고 오만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원응 씨, 왜 당신이 이 집에 돌아온 이유를 알고 있나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당신을 모시러 량산에 가기로 했을 때 나는 그날 밤 내내 차가운 물을 몸에 부었어요. 그 결과 다음날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병원에 입원했죠. 두 번째로 부모님이 당신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 나는 손목을 자른 거예요. 그녀는 하얗고 매끈한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불규칙하고 무서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나를 꼭 껴안고 나는 그들의 유일한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당신을 데려올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죠. 사실 주원응 씨라는 이름보다 육초제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주가기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녀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칼날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얼굴에 거침없이 3개 뺨을 때렸습니다. 그 3번의 뺨을 때리면서 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가기는 휘청거리며 땅에 쓰러졌고 얼굴을 움켜잡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리처럼 소중히 다뤄지고 꽃처럼 아껴졌던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때려본 적이 없었죠. 류주재, 당신 미쳤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고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몸을 구부려 두 손으로 주가기의 목을 움켜잡고 힘껏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공중에서 흔들리며 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부시게 흰 매화가 만개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매화의 순수한 흰색이 주가기의 창백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며 숨이 막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비통하고도 애절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그동안의 도발적이고 교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극도의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바짝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해봐, 내가 지금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만약 정말 죽는다면 그녀의 부모님이 내게 책임을 물을까? 주가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목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내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숨을 쉴 수 없게 되기 전에 저는 그녀를 갑자기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된 그녀는 힘겹게 숨을 쉬며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떨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닦으며 그녀가 가져온 우유컵을 집어들고 한 번에 마셔버렸습니다. 나가. 주가기가 방을 떠난 후 그날 아침 동안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청소부가 저를 식사하러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주씨 부부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주씨 어머니는 반갑게 음식을 계속 제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식사 중반 주씨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듣기로 너와 가기가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 저는 조용히 입을 닫고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제 차분한 태도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가기가 적응하기 힘든 건 당연하지. 두 자매는 천천히 친해지면 돼. 식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주씨 어머니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향, 아마 너는 이걸 모르겠지만 우리 집과 송씨 집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송씨 부인과 우리 둘은 너와 그들의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했었죠. 이제 두 사람도 다 컸고 결혼 문제도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녀는 기대 가득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바빠서 송명이가 너를 데리고 외출해서 서로 좀 더 알아가도록 해라. 제 입꼬리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서둘러서라도 이 결혼을 실현시키고 싶었던 거군요. 주가기가 송명과 결혼하기 싫어하자 저 새로 입양된 친딸인 제가 대체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집에 입양된 진짜 이유였군요. 저는 주씨 부부의 얼굴을 차례로 살펴보며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씨 어머니는 급히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너, 무슨 말이야? 그저 서로 알아가는 기회를 주자는 거지.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건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안심할 겨를도 없이 저는 똑바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씨 회사의 5% 주식을 원합니다. 주씨의 주식. 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에 떨어진 얼음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식당은 숨을 멈춘 듯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씨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향, 너 이러면 안 돼? 저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가기를 대신해 결혼을 하려면 주씨의 주식을 담보로 제게 주셔야 합니다. 주씨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탁 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대체? 너는 우리의 친딸이야. 이 결혼은 원래 너를 위한 거였어. 그의 기세가 매우 강력했고 분노에 찬 얼굴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씨, 제 호적에는 단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주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호적에는 저 혼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는 혈연 관계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18살 때 저는 홍콩의 안학대학교 재정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이 학년도에 저는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제 장학금으로 18개의 투자처에 투자했고 모든 투자처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중 한 투자처는 67배 가치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상한 모든 상들 목록을 소개할게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저를 지도한 교수님이 쓴 추천서입니다. 또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국제 프로젝트들입니다. 주씨 아버지는 화면에서 나오는 영상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고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고 나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 그들은 나를 단지 촌스럽고 지식이 부족하며 수줍고 약하고 무지하고 성급한 혹은 더 나아가 주가의 집에 발을 들여놓고 감동받아 모든 행동과 말에 주의 깊고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딸일 거라고 자신만의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 침착하고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생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고 새로운 지위에 대해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건조한 땅에서 맑고 순수한 수선화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거기서는 강인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가의 집으로 전입하는 것 또는 가문을 위한 정치적 결혼을 수용하는 것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가의 딸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주식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씨 아버지의 눈빛이 나에게 멈추었고 그 안에 숨기지 않은 찬사가 비쳤습니다. 그가 나를 진정한 가문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면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아마도 그가 그토록 신경 써서 기른 아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딸로서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주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저하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딸에게 주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주가 집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씨 어머니는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하여 상업적인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행운이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딸의 역할은 단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며 보호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씨 아버지는 조용히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내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송명은 상업적 결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이 결혼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주식을 줄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매력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능력이 또 하나의 가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내 운명의 남자와 만났습니다. 송명은 온실의 유리창에 기대어 주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헐렁한 후드티와 반바지를 입고 마치 학교를 빼먹은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미소는 상대방에게 거만하고 무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 발소리를 듣자 주씨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주가의 딸 연음이야. 오늘 오후에 너가 데리고 다니며 조금 더 알아봐. 송명은 조용히 나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몇 마디를 주고받은 후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연응. 나는 그 손을 피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폐를 끼쳐드리네요. 송명의 차도 그 사람과 똑같이 독특한 인상과 거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화려한 오렌지색 카브리올레였고 자유롭고 개성이 넘쳤습니다. 나는 경씨의 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송명이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차는 낡고 혼잡한 거리가 있는 곳에 멈췄습니다. 송명은 엔진을 끄고 나를 바라보며 반 농담 섞인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경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야. 송명은 나를 시끄러운 바의 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방에는 진한 담배 연기가 가득해서 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몇 명이 일어나 나를 반겼습니다. 송이 씨, 드디어 오셨군요.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보며 물어보려는 찰나 송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입양된 애완동물. 그의 친구들은 순간 이해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놀렸습니다. 앉으세요. 애완동물 미녀님. 나는 송명이 소파에 편안히 앉아 담배를 피우며 눈을 감고 연기를 음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약혼을 취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혼란과 불편함은 내 얼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송명 앞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송이 씨, 저를 어떤 애완동물로 키우고 계신가요? 그때 송명이 마침내 눈을 뜨며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냉소적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세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황금 참새.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이가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작은 황금 참새는 크리스탈 재떨이를 집어들어 송명의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탁! 피가 송명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며 그의 머리카락을 물들였습니다. 송명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 크리스탈 재떨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소라는 즉시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앉아 송명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방에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 주가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던 듯 보였고 옆에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나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연응씨, 너무 심해요. 나를 괴롭히는 건 괜찮다 해도 송명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만약 내가 우연히 지나가서 본 게 아니었으면 부모님이 속았을 거예요. 부모님께 다 이야기할 거예요. 말을 마친 그녀는 송명을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송명은 이미 그 타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만. 흔들지 마. 주가기는 당황하며 손을 떼고는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가문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요? 만약 송명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아, 그렇죠. 고마워해야겠네요. 만약 당신이 그를 둘째 아들이라며 미래가 없다며 비웃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집안에서 다시 받아들여졌겠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주가기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바로 송명을 쳐다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이내 화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말해. 분명히 당신이 송명을 내게서 빼앗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기울이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요? 만약 내가 그를 당신에게 돌려준다면 당신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주가기는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생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송명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송명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던 걸 보니 붉은 피가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의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주연응 맞아? 그의 불확실한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송명,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먼저 가족에게 약혼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또 하나는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며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 재떨이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엔 그런 선택은 없어요. 병원에서 송명은 간호사가 소독약을 바를 때 통증을 참으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치료실 안에서 그는 주가기가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을 뿐 주가기는 그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고 철저하게 밟아버린 사람이었죠. 약을 다 바른 후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주 집안의 딸이에요? 아니면 또다시 걔한테 바뀌어 온 건가요? 나는 한 번 걔한테 바뀐 적이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잊었네요. 잠시 후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걔가 두 번 바뀔 수 있을까요? 결국 간호사가 상처를 붕대로 감고 나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명,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의 은혜만 기다리며 살겠다는 거죠? 그게 정말 당신의 인생 목표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그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보처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분명 두 사람 모두 송 집안의 후손인데 왜 당신은 정치적 결혼이라는 체스판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죠? 송명, 당신의 형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은 당당히 권력을 쥐고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주 집안의 주식을 이용해 당신을 돕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난 당신이 평생 둘째 아들로만 살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말할 때마다 송명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저는 그의 순진한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연응, 무능한 자에게는 절대 시집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집으로 돌아오는 길, 송명은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후 제 전화가 울리며 친구 추가 알림이 떴습니다. 안녕, 약혼자. 약혼 파티와 인사식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주 집안과 송 집안은 경시의 가장 유명한 저택에서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 아버지는 저를 하나씩 손님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 파티는 두 집안의 깊은 협력 관계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모두 맞은 후 송명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 상처는 다 나았고 미세한 흉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교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송명은 송집의 임원 명단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혼을 계기로 그는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 송집의 지점에 가겠다고 부모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송 아버지는 아들이 마침내 생각을 고쳤다고 하여 즉시 허락했습니다. 현재 송집의 CEO는 송명의 형, 송군입니다. 형 아래에서 겸손하게 지내기보다는 송명은 차라리 지점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저와 그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파티에서 모든 손님들과 인사를 마친 후 드디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너무 많았고 상업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홍보하기 위한 기자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쉬려고 하던 중 저는 주가기와 주교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두 자매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파티 내내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 아버지는 그들을 찾기 위해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가기는 눈에 띄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저보다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송명 앞에 서서 술잔을 들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씨. 송명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도 예의상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가기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가기 언니, 괜찮으세요? 언니 몸이 안 좋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주가기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주교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교야, 내가 민씨와 은흥 양을 축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을 한 후 그녀의 눈은 붉어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약 언니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가기, 주가지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고통과 무력감이 묻어나면서 파티의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여수하고 병약한 몸과 숨막히는 말투로 주가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애매한 추측과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주변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15년, 20년 키운다고 해도 혈육관계와 비교할 수는 없다. 조씨는 이렇게 대우한 게 벌써 충분히 좋은 거지. 우리 중에 입양된 자식을 이렇게 잘 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심지어 친자식보다 더 잘 대했을 텐데. 결국 핏줄이 제일 중요하지. 혈연의 관계는 아무도 바꿀 수 없잖아. 자신의 말이 예상한 효과를 내지 못하자 주가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마도 그녀의 말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동정심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노련한 사업가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겐 친딸이 집에 돌아가 그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인 일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다. 결국 그들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혈연 관계는 고대로부터 가장 강하고 신성한 결속이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주가기의 비통한 표정을 보고 추가오, 추자오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참으려 애썼다. 나는 그녀가 재킷의 가방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때 뒤쪽의 대형 스크린에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갑자기 바뀌며 그 자리를 대체하는 날카로운 여성의 욕설이 전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필요 없는 사생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천금 같은 아가씨가 뭐야? 다들 제대로 봐. 이게 바로 주씨 집안의 친딸이야. 경제계에서 가장 큰 가문 중 하나인 주씨 집안의 딸이야. 심지어 친부모도 널 필요로 하지 않잖아. 넌 왜 살아? 그년이 나한테 의지하며 몇 년을 살았는데 부모님이 널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 이상한 목소리는 순식간에 전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화면에는 키가 작고 통통한 중년 여성이 폭력적으로 15에서 16세의 소녀를 계속해서 구타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 영상은 아마 오래전에 찍힌 것으로 보였으며 화면은 약간 흐릿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너, 그 귀 치료할 수 있겠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 귀는 영원히 들리지 않습니다. 서재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주씨 아버지의 깊은 한숨을 들었다. 후회와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 소리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밖으로 나오니 주씨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지나쳐 4층 내 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앞으로 나를 기다릴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맞이해야 했다. 사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수많은 책들 속에서 진짜 금녀와 가짜 금녀들, 숨겨진 진실과 바뀐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왔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 어느 것도 친딸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는 이야기는 없었다. 다음날 오전 9시, 제 이름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 상위 10위 안에 올랐습니다. 제 25년의 삶은 철저하게 파헤쳐졌고 하나의 세부 사항도 빠짐없이 공개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저를 동정하며도 동시에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장 불행한 진짜 황녀라고 부르면서도 가장 영감을 주는 진짜 황녀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번 저를 높이 올려놓으면 당연히 죽가기를 내려야 했습니다. 죽가기의 25년 동안의 화려한 과거도 가차없이 드러났습니다. 명품 의류, 고급 슈퍼카, 세계 곳곳의 여행 인증샷들. 즉시 그녀의 개인 페이지에는 참새가 제비 둥지를 차지했다는 말이 넘쳐났고 비난과 조롱,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케팅 계정들은 소문을 퍼뜨리며 사건의 열기를 전례 없이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주 회장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제게 상류사회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해주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드디어 주식회사 주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약속받은 주식 양도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 회장님은 0.3%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받아야 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명확한 성과가 없다면 주식을 전량 양도하셔도 저는 회사 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단지 명목상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주식 가문의 명성을 더하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미 송씨 가문의 일원이 되어 가고 있었고 그곳에는 정통 후계자인 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과소평가한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씨 가문과의 긴밀한 인척 관계를 바탕으로 송씨와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송군은 저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문제들에서 저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저는 회사의 전년 대비 40% 증가한 총 계약 가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치열한 업무의 전선에서 제 시간은 거의 전적으로 사무실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헌신하며 주씨 가문의 별장에 돌아갈 기회는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이 소년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설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리며 주 회장님께서 보내신 아침 문자가 떴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실 건가요? 바쁜 일정으로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주씨 가문의 별장에 도착하니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주 회장님과 주가기가 함께 모여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주 회장님과 주교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갈등과 불화는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그 따뜻한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기 전에 주 회장님은 일어나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왔다. 잠깐 내 서재로 올라가자. 제가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이후 주 회장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효율성에 만족하셨고 저는 그동안 우리 사이의 가족적인 감정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조하고 실용적인 관계가 우리 사이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주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신 것은 아마도 오늘 아침 주주총회에서 제가 과감하게 제안한 상장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주신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이미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경쟁사들이 상장한 뒤 파산하는 동안 주신은 여전히 보수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해왔습니다. 조용한 서재에서 주 회장님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서류들이 그에 의해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도 직접 말하지 못했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 회장님은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경청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분노를 표출한 것은 오히려 그의 무능함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맞설 용기와 힘이 부족해졌습니다. 서재를 나와 식탁에 앉으니 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명절을 맞아 쉬고 있었습니다. 주 회장님과 주가기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교는 제 옆에 앉아 몰래 저를 힐끗거리며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아요. 그는 뒤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포장된 것을 풀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이 언니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어두운 색의 작은 벨벳 상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생일을 기념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1월 1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실수와 비극의 시작을 알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의상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자 주교는 다소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언니, 비밀 하나 말해줄게. 엄마랑 자가기도 언니를 위해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그 말이 끝나자 주엄마와 주가기가 각 구운 따뜻한 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똑바로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힐끗 보고 불만스러운 듯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조심스럽게 식탁에 놓고 곧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엄마는 친절하게 밝은 주황색 쇼핑백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가격이 7자리 숫자에 달하는 고급 브랜드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응아, 이건 내가 집에 돌아온 이후 첫 생일이야. 엄마는 너가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란다. 앞으로 매년 내 생일마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축하할 거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가기는 달콤한 분홍색 포장지로 장식된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주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재빨리 상자를 잡고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청각보조기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왜 이걸 선물로 줬어? 주가기는 혀를 내밀고 순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언니에게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선물만 줬잖아요. 저는 진짜 실용적이고 유용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연응아, 이 보청기 제가 엄청 조사했어요. 그냥 착용하면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보청기를 주교에게서 받아들었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것은 특별히 디자인된 버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청기에는 치우디라는 글씨가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주가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색이 언니에게 잘 어울려요. 한번 착용해보세요. 그녀는 말없이 저에게 과거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고 상자와 보청기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왜 참아야 하죠? 왜 그녀가 저를 비웃고 모욕할 기회를 주게 놔둬야 하죠? 주가기는 얼굴을 감싸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급히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능,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가기에게 손을 대면 안 되잖아? 저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격렬히 물었습니다. 치우디라고 새겨져 있는 거, 그게 무슨 뜻이죠? 주교가 떨어진 보청기를 급히 주워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작은 글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주가기는 차갑고 악의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녀가 바로 육치우디예요. 주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주가기는 고개를 들고 저에게 증오 가득한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나요? 육치우디, 시골 아가씨인 너는 그 구석에서 꿋꿋이 살아야지. 대학 시험에 무슨 꿈을 꾸고 있어? 너는 왜 나보다 잘난 거라고 생각해? 상례가 너의 두 귀를 완전히 멀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 식탁 공간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주가기의 아름다운 얼굴은 완전히 미친 듯한 표정으로 덮였습니다. 주엄마가 열심히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분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주교까지도 참지 못하고 주가기에게 거센 뺨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주엄마의 슬픈 울음소리와 주가기의 미친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우며 혼란스럽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물고 감정을 억제하며 코트를 집어들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황당한 광경을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한순간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을 때 주 어머니가 급히 나를 쫓아왔다. 그녀는 주가기가 한 행동을 변호하려 했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기가 병이 있어? 몇 년간 항상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단다. 너가 돌아와서 그 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녀를 잃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야? 위안응아, 그녀를 탓하지 마. 나는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와서 그녀를 탓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다니? 하루 종일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다. 그녀가 부모님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럼 나는 어때? 부모님은 내가 겪어온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나요? 그녀가 두려워서 내 왼쪽 귀는 영원히 못 들리게 되었고 내 갈비뼈는 8개나 부러졌어. 내 코를 봐. 3번의 고통스러운 수술 끝에 겨우 바로잡을 수 있었단 말이야. 부모님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품고 또 다시 절망을 반복하는 기분을 아시나요? 눈을 깜박일 틈도 없이 부모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나요? 아니, 부모님은 내가 숨겨진 곳에서 몰래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그녀 때문에 나를 데려가지 않던 그 감정을 아시나요? 내가 꿈에서 부모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던 그 감정을 아시나요? 부모님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셔요. 10년, 정확히 10년이었다. 그녀와 그리고 부모님 때문인 거다. 내가 겪은 매일이 죽음보다 못했다. 주 어머니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이 커지며 내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 아버지와 주교는 뒤늦게 따라와서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나는 원래 차분하고 냉정하며 모든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미쳐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것들은 결코 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에게 고백할 용기를 냈다. 나는 그들을 증오한다.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알았다. 나는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집을 떠나면서 나는 송명의 차가 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제부터인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송명은 눈 속에 서서 멍하니 있었고 그의 머리와 어깨에는 하얀 눈송이가 가득 쌓여 있었다. 내가 걸어 나가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떡국 먹으러 가고 싶어? 주식 상장 계획이 주식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논에 올라갔다. 회사 내에서 즉시 찬반 양측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상장을 완전히 지지하며 이것이 성장할 기회라고 믿었다. 다른 한쪽은 리스크가 너무 크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참과 경력자들 사이에서 내밀하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주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주식을 상장한다. 송명 쪽에서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주식사와는 달리 송주는 송군이 일찍부터 권력을 잡았고 모든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너무 오래 독재를 하다 보니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그런 사람들을 송명은 비밀리에 차근차근 제압하고 있었다. 현재 송주 두 집안이 협력해 건설을 시작한 대규모 문화, 상업, 관광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첫 번째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주식 상장과 송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해야 했다. 송명은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와 전략들은 내가 대신 계산하고 계획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야근을 하며 우리는 점점 더 팀이 되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큰 규모의 문화, 상업, 관광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동안의 준비와 계획도 끝났다.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서 송명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저는 송 씨가 소유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밤새 지새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2단계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송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결석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8시 10분을 가리킬 때 송명이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지저분한 모습으로 옷은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분명히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를 보자마자 그의 첫 반응은 급히 셔츠에 칼날을 올려 그가 목에 남겨놓은 애정의 흔적을 숨기려 했습니다. 위안흥, 당신. 그는 말을 더듬으며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미 준비해둔 정장 한 벌을 건넸습니다. 옷 갈아입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직원에게 2층의 한 방에 대기 중인 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명은 고개를 숙이고 마치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처럼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을 하고 주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음력 12월 23일 이후로 저는 이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규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주 어머니는 주각이라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돌보느라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주 아버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2개의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 아버지 앞에 회사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주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가문은 반드시 절대적인 지배권을 쥐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무 반응 없이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주 가문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서로 주교와 그 이후의 세대들의 삶을 보장하는 기금이었습니다. 저는 주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주교는 회사 관리에 적합한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추구하게 하고
제가 그녀와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주 아버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저는 주식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얻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잠시 침묵 후 주 아버지는 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 주항해다.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 씨의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최고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상장이 가까워지며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최근 송명은 여러 번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모든 면에서 그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한 달 후 제 지도 아래 주 씨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이 중요한 사건을 축하하며 휴무를 가졌습니다. 수만 명이 박수를 치며 성공을 축하했고 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주 씨가 설립된 이후 이 영광은 오직 주 연흥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상장 작업을 마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휴식이 끝난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며 통티와의 문화, 상업, 관광 프로젝트의 3단계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상장 준비 때문에 그동안 송명과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처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송명의 모든 스캔들과 내부 조작에 대한 증거를 비밀리에 수집해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했던 일을 저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송명의 형, 통콘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작은 USB를 흔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송명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과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통티가 3단계 프로젝트에서 물러난다면 그 프로젝트는 송명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송명과 공식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모든 감정적 유대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명은 제 사무실에 뛰어들며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주연흥, 도대체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대했던 적이 있어? 저는 그의 얼굴에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진심을 원할 자격이 없어. 꿈꾸지 마라.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을 요구할 수 있겠어? 여자들 옆을 떠나지 않는 너는 도대체 뭔데? 송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통티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문에서 버려진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저는 오직 제 목표만을 중요시했을 뿐입니다. 주 씨가 상장된 1년 후 주가기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진짜로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이후 그녀는 항상 불안정한 정신 상태였고 자주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망하기 하루 전 상대와 유관장이 그녀를 만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가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 어머니는 딸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 후 주 아버지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해외로 데려갔습니다. 주규는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세계를 찾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례와 유관장을 고소할 증거를 모두 모았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때의 선생님들과 이웃들은 여전히 내가 겪었던 고통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산골에서 벗어나기조차 꿈꿀 수 없었던 가난한 소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했다.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송명의 시각에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마치 한순간의 꿈과 같은 덧없는 환상처럼 느껴진다. 그 이전의 내 삶은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권력이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맛을 경험했다.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바로 그 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연흥 덕분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예전에는 가족과 회사 사람들은 나를 둘째 아들송이라고 불렀다. 형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송총경리라고 부른다. 그 이름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형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게 되었고 불편한 비교의 눈길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심지어 나를 항상 무시해왔던 부모님조차 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이 잘 풀리고 있는지 묻곤 했다. 나는 그 권력의 무한함을 만끽하며 점점 더 빠져들었다. 예전의 친구들, 밤늦도록 어울리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점점 지루해졌다. 주연응은 정말 대단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다. 그녀의 강인함과 자부심은 나를 매료시켰다. 그 어떤 여성에게서도 본 적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가족이 주선한 상업적 결혼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너무 원칙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나도 때때로 실패를 겪었다. 나는 위로받고 안아주고 격려받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냉정하게 스스로 정신을 차리라고만 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를 회복시켜 주었다. 나는 단지 성공적인 조언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자친구가 필요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자주 가던 바에 갔다. 얼마 만에 좋은 위스키와 쿠바시가의 쓴맛을 다시 맛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연응은 그런 냄새를 싫어했다. 그녀는 항상 그것들이 너무 강하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나는 마치 복수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시가를 하나하나 피우고 또 끄고 술잔을 채우고 또 비우며 끊임없이 반복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다짐하며 그저 마음의 압박을 풀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때 젊은 여자가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 친구의 여동생으로 그 친구가 방금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학생이고 아직 젊고 순수하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나를 만류했다. 술을 더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쌓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쏟아내었다.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송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어떻게 그녀와 함께 호텔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한다. 그녀는 내 품에 기대어 끊임없이 나를 칭찬하고 약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그녀는 주연은과는 완전히 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나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주연응은 눈에 모래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녀는 항상 직설적이고 결단력이 강하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수없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녀가 나에 대해 실망할까? 그녀는 양가가 정성껏 준비한 약혼을 취소할까? 하지만 곧 나는 그 대답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가자 그녀는 한마디도 나를 꾸짖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그냥 차갑게 사람을 보내 1층의 그 여자를 무심하고 잔인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완벽히 알고 있었다. 모든 일이 그녀의 통제 안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나를 학교로 데려가고 일을 처리하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치 일어난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의 원래 단정했던 외투에 묘한 주름이 생긴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난 미묘한 혼란의 신호였다. 그녀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들추지 않았다. 나에게 체면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그녀가 나를 사랑해서 여전히 나를 신경 쓰기 때문에 내 실수를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했다. 나는 후회했다.
정말 후회했다. 나는 그녀에게 보상하고 싶었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회사에 상장 후 돌아오기를, 며칠간의 휴가를 마친 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쳐갔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냉정한 결혼 취소 통보였다. 그녀는 정말 잔인했다. 그녀는 내가 수고스럽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빼앗아갔다.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모두 형에게 넘겨줬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찾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줬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한 것은 오히려 독설과 원망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를 한 번 보고 나니 나는 더럽다고 느껴져. 그녀는 또 말했다. 너는 뭐길래 내 진심을 얻으려 하냐? 나는 다시 둘째 아들 송으로 돌아가 밤새 술과 노는 자리에 빠져들며 술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했다. 부모님은 그 이후로 내가 권력을 맡는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 대해 완전히 실망한 것 같았다. 반년 후 나는 다시 약혼했다. 이번에는 대형 쇼핑몰의 회장 딸과 약혼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가문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일 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거만하고 성급하며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주연웅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녀를 압도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내 운명이었다. 나는 수없이 상상했다. 만약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 자신을 지켰다면 주연웅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인생의 만약은 없다. 결혼 후 우리는 자주 다퉜다. 2년 후 심시그룹의 연회에서 나는 다시 주연웅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빛나고 매혹적이었다. 그녀가 나타나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듯했다. 그 연회장에서 상류층과 사업가들이 모인 그곳에서 주연웅의 손에 든 술잔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고 그녀의 그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상징하고 있었다.